이제 그 중개사무소 이전, 사무소 이전과 관련된 부분은 사무소를 옮기는 거죠. 사무소를. 자, 내가 여기에 있는 사무소를, 여기에 있는 사무소를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사무소를 이전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전하는 것을 사무소 이전. 뭐 간단해요. 이거는 이렇게 크게 뭐 개념을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 이게 사무소 이전은요, 이전하고 나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사무소를 이전하고 나서,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이전 신고냐면 10일 이내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이전 후에 등록관청, 이렇게 한번 해보죠. 사무소 이전은 일단 포인트가 요겁니다.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이전 신고한다? 네, 10일 이내. 그러니까, 자, 여기, 평운동이라 그랬나요? 자, 여기에 사무소를 저쪽에 뭐 무실동으로다가 이전했다. 그럼 이전하고 나서 며칠 이내 신고한다? 10일 이내. 자, 그럼 이전 후 등록관청인데, 문제는 같은 원주에서 원주면 등록관청이 같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가 신고하면 되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 어디로 이전할까요? 횡성을 한번 이전해 볼까요? 횡성 요즘 부동산 경기 어때요? 횡성 혹시 아시는 분? 뜨거워요. 횡성 좀 아세요? 뭐 때문에 뜨겁죠? 개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통편이 좋아지면서. 전원주택이라든가 이런 쪽. 하기야 요즘들은, 홍천하고 그쪽도 많이 지금 막 엄청나게 침투해 들어왔더만요. 어쨌든, 자, 뜨겁습니다. 자, 그래서, 원주에 보니까 장사가 잘 안 돼요. 평원동에서 있다 보니까. 그래서, 횡성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자, 원주의 사무소를 어디로 이전했다? 횡성군으로 일단은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전하고 나서, 사무실을 이전하고 나서 영업 계속해도 돼요. 사무실 이전하고 나서, 여기서 하고 나서, 거기서 중개를 계속해도 됩니다. 영업해도 상관없어요. 며칠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네, 10일 이내. 자, 등록증과,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하면 등록증이 나오거든요. 그거와, 자, 사무소를 구하면 항상 사무소 확보 증명서가 들어가요. 서류가요. 자, 사무소는 어떤 조건이 있죠? 어디에 기재된 건물? 예, 건축물단장에 기재된 건물. 어딘 안 되고요. 어딘 안 된다 그랬죠? 가설, 건축물단장 안 된다 그랬죠? 자, 그 조건. 여러분들이 등록 기준에서 배웠던 그 조건 있죠? 그 조건이 사무소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사무실을 구해가서 일단 10일 이내 사무소 확보 증명서 첨부해서 신고하는데, 자, 이전 후 등록관청 신고하라 그랬죠? 그러면 원주에서 횡성으로 사무실을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 신고합니다. 어디에 가서 이전 신고하는 거예요? 횡성? 군청에 가서 이전 신고하면 되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전 신고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사무소 이전과 관련된 부분은 전입신고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전입신고 일단 저기 사무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사하면 전입신고 해봤죠? 이전한 이사한 곳에 가서 전입신고하죠? 옛날에는 왜 저기 혹시 전출신고 해보신 분 아세요? 네. 전출신고 해보신 분 알면은 그 옛날부터 이사를 해봤던 분이 돼요. 지금 전출신고 없죠? 네. 네, 지금 전출신고는 없고 이사 와서 신고만 하면 되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이사 간다라고 신고하고 와서 또 신고하고 그랬었는데, 자, 어쨌든 이거는 전입신고랑 비슷해요. 이사 오고 나서 그 온 곳에, 등록관청에다가 10일 이내 신고하면 돼요. 요거 날짜 기억해야 되고요. 이 날짜를 벗어나서 만약에 신고 안 했거나 그러면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제가 아까 벌금 얘기를 했고 과태료 얘기를 했죠? 벌금과 과태료는 여러분들이 용어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나중에 벌칙 부분 가가지고 구분할 기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소 이전은 이렇게 하면 된다. 다시 한번, 사무소 이전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전하고 나서 며칠 이내? 네, 10일 이내. 어디다가 이전 신고?
등록관청, 어느 등록관청이에요? 예, 이전 한 곳의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자, 그러면 11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게시, 명칭 표시, 광고 뭐 이런 게 나오네요. 게시 의무. 사무소에, 자, 이제 몇 페이지예요? 119페이지죠? 119페이지에 게시 의무가 있네요. 게시가 뭐예요? 예? 걸어두는 거죠. 걸어두는 거. 게시판 그러면 뭐예요? 걸어두는 판이죠? 게시판, 뭐 학교 다닐 때 왜 뒤에 보면 게시판인 게 있었죠? 왜? 그래서 게시라는 말은 걸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업종이나 이런 걸어둘 의무를 거의 다 부여합니다. 식당 가보시면요. 영업신고증이라는 거,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하고 식당 그 구석탱이 여기 뭐 저 계산대 위나 이렇게 걸어둔 거 보셨죠? 그거 폼으로 걸어둔 거 아니에요. 공중위생법에서 이거 뭡니까? 식당 같은 공중위생법에서 하는데 공중위생법에서 걸어두라고 했기 때문에 걸어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업종이나 이런 것들을 걸어둘 의무가 있는데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도 4가지를 걸어두라 그럽니다. 그래서 4가지라 그러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4가지. 많이 안 들어봤구나. 자, 어쨌든 근데 넘어가고, 그냥 안 들어본 거 많이 좀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일단 게시 의무가 있는데, 자, 뭐가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4가지 뭐였죠? 등록증, 예, 원본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격증 원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업무보증 설정 서류가 있어요. 업무 보증 설정 서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개보수, 그 다음에 실비와 관련된 요율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등록증 원본과 자격증 원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면 등록증이 나오고요. 취득하면 자격증 나오죠? 2가지 걸어둬야 돼요. 다 보셨죠? 여러분들 중개사무소 한 번씩 다 가보셨죠? 사무실에 다 걸려 있었을 거예요, 아마.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업무보증 설정 서류. 자, 업무보증, 사고 나면 대신 배상해주겠다는 연대보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요 업무보증 설정 서류, 요거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왜 유리창에다가 많이 붙여놨잖아요. 뭐 공제 1억짜리 가입 해가지고 많이 붙여놨죠.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실비율 편대표. 자, 중개보수 요율표. 이 보수 요율표 혹시 보셨어요? 네. 요즘 많이 걸어두죠. 그래서 요즘은요, 토지 쪽은 아직도 토지 쪽은 좀 더 받는 경우가 좀 많은데, 주택은 거의 법정 보수가 넘어가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요거 중개보수 실비율 편대표 4가지를 사무소에 걸어두라. 어느 업종이건 이런 식으로 걸어두라 그럽니다. 자, 이거 안 걸어두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이제 이거 배우다 보면 짜증나요. 뭐 안 하면 업무정지 받고, 뭐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 받고, 뭐 안 하면 징역 가고 하여튼 하도 하라 하니까 안 하면 뭐 한다 이런 게 많아가지고 짜증나는데, 그래도 일단은 공부할 때는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게시 의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사무소 명칭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소에 이러이러한 명칭 써라. 참 쓸데없는 것까지 많이 참 관여를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하는 거 뉴스 들어보셨죠? 뉴스에 그런 뉴스 못 봤어요? 규제를 개혁해야 된다 해가지고. 근데 원래 규제개혁의 원판이 누구냐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규제를 쭉 개혁을 해요. 근데 개혁하다 보니까 나중에 단속에 근거 규정이 자꾸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점차 다시 또 규제를 또 늘려나가요, 또. 그때 당시에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중개사법에서도 엄청나게 풀어졌어요. 이런 사무소 명칭 쓰는 거 있죠? 이것도 사실은 옛날에는 있다가 또 없어졌다가 다시 또 2006년에 새롭게 또 들어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떤 명칭을 써라라고 아예 명시해놨어요. 자, 거기 보니까 119페이지 맨 밑에 뭐라고 돼 있죠? 개혁분계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뭐를 써야 한다. 뭐 또는 뭐를 써야 한다 그랬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어떻게 된다? 부동산 중개. 부동산 중개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무소 간판에 혹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명칭 있는 거 보셨어요? 거기다 붙여놨죠. 그러니까 어디다가 붙여놨냐면 무슨 부동산 이렇게 많이 하죠. 왜? 크게 부동산 114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부동산 랜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다가 맨 밑에다가 뭐라고 요만하게 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아마 더 붙여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무소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또 공인중개사 아니면 뭘 써라?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써라.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렇게 많이 합니다. 등록할 때는요. 여러분들은 저 혹시 상호 내가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무슨 상호 해야 되겠다. 상호 혹시 생각해 놓은 거 있어요? 있어요. 뭔데요? 365. 365. 그것도 괜찮아요. 뭐 그것도 뜻 의미가 있으면 괜찮아요. 또 다른 분은 없습니까? 다른 분? 뭐 없어요? 있는데 말할 수 없어요. 그것도 대입인가요? 대입이구나. 누가 또 따라할 것 같아서. 내가 따라할까 그 사무실에 보면 뭐 여러분 지나가면서 많이 봤을 거예요. 뭐 딸기 부동산 뭐 이런 거. 메론 부동산도 있죠. 오렌지 부동산 있고 또 뭐도 있어요. 고구마 부동산도 있어요. 감자 부동산도 어디 있던 것 같은데. 근데 자, 기왕 상호를,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기왕 상호를 좀 할 거, 내와 관련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것은 뭐 괜찮지만, 좀 간판을 좀 이렇게 좀 품위 있게 좀 하세요. 호박도 있습니다. 호박 부동산, 호박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것도 있어요. 좀 호박 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 간판을 할 때는 좀 품위 있는 거, 좀 세련된 걸 꼭 영어로 하지 않아도 좀 품위 있는 걸 좀 하면 괜찮은데,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간판, 사무실 낼 때 이 간판이 여러분들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굴이에요. 명함에 내 이름보다, 여러분들 명함 이렇게 보면 내 이름보다 뭐가 더 크게 보여요? 상호가 더 크죠? 무슨 중개사무소 뭐 해놓고 상호가 크고 밑에 대표 누구누구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죠? 내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간판 같은 경우도 조금은 괜찮게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간판을. 행복 공인중개사 사무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이 꼭 들어가야 되거나 아니면 행복 부동산 중개 뭐 이런 식으로 이 명칭이 꼭 들어가 줘야 돼요, 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부칙은요. 자, 부칙은 이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옛날부터 중개업을 해오던 사람이라 그랬죠? 자, 이 사람은요, 부칙개혁중개사는 어떤 명칭을 쓰지 못하냐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금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왜요? 자, 간단해요. 이유는? 그렇죠. 자격증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격증 없이 옛날부터 계속 영업을 해왔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자격증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마치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금지. 자, 이거 두 개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개혁중개사가 이 명칭을 쓰지 않았거나 아니면 부칙개혁중개사가 이 명칭을 썼거나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러면 또 이러겠네요.
개업공개사가,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자, 이 사람 누구죠? 자, 지금까지 배운 실력 갖고 한번 해석해보세요. 이 사람 누구예요? 자격증 없는 사람? 보조원? 소속공개사?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했던 게 다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 포함돼요. 자,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냐?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 취득하지 않은 자. 그걸 법적 용어로 뭐라고 그랬죠? 아주 간단한 용어. 기억나세요? 그렇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누구였죠? 용어정에서 이 법에서 등록한 자죠. 그러면 자 이제 풀어나갈 거예요. 개업공개사 아닌 자 그러면 어떤 사람? 그렇죠. 등록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뭐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 그 다음에 또 뭐 소속공개사, 수중개보사 다 얘기했죠? 그 사람 모두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죠. 저도 마찬가지로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입니다. 왜요? 그렇죠. 등록하지 않은. 저는 비록 머리 갖고 있지만, 자격증은 갖고 있지만 등록하지 않고 마이크 잡고 지금 이거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뭐에 해당된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뭐를 하면 안 되냐? 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중개라든가 아니면 이와 유사 명칭에 대해서 사용 안 된다. 금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거는요. 누구만 쓰란 얘기예요?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만 쓰란 얘기죠. 이런 명칭은요. 그래서 만약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런 명칭을 썼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 되는 거예요. 형벌 지금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언급하고 듣고 넘어가세요. 한 두세 번 들으면 조금씩 생각날 거야, 아마.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 아닌 자. 지금은 형벌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여기에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자, 그럼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누굴 얘기한다? 등록하지 않은 자를 얘기한다. 라고 하는 거. 부분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또 이제 거의 명칭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봤네요. 자, 그러면 이제 120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내용 나오네요. 5개 광고물 성명 표기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5개 광고물 중에서 가로형 간판, 가로, 그 다음에 세로, 그리고 돌출, 그 다음에 옥상, 간판 알죠? 가로형 간판이 어떻게 생긴 거 알죠? 저기 쳐다보면 저렇게, 저기 뭡니까? 넥스인가요? NX? 저기, 그 가로형, 저기 이렇게 된 가로형 간판이죠? 자, 그 다음에 세로형 간판이 뭐예요? 이거 이렇게 된 거죠? 세로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돌출, 뭔지 아시죠? 튀어나오게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옥상. 옥상 간판 아시죠? 옥상에 이렇게 대형 간판들 많이 있죠, 왜?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옥상 간판 사무소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전도 많이 못 봤어요. 어쨌든 요 네 가지 간판에는 개업공개사의 성명을 부여줘야 돼요. 지나가면서 혹시 저기 간판에 이름 붙이는 거 다 보셨죠? 이름, 대표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 써놨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써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사무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 주인이 누구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도록 해줘야 되고요. 이거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이것도 과태료예요. 자, 100만 원 과태료가 좀 많이 나오죠? 자, 어쨌든 이렇게 간판에다가도 뭘 써라? 이름을 써라 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자, 그 뒤에 120페이지 보니까 이런 거 나오네요.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할 때
자, 중개대상물 광고할 때요.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때 뭐하라? 성명 등을 표기하라. 성명 등을 표기하라.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물건 광고할 때 있죠. 이건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뭐 전단지 광고를 하든지 아니면 주로 여러분들이 개업공개사가 물건 광고를 갖다가 주로 어디다가 많이 해요? 네, 교차로 많이 하죠. 교차로 같은데 보면 무슨 빌라 이런 거 광고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전원주택 광고도 많이 하고 많이 하죠. 자, 근데 이 물건 광고할 때 성명 등을 표시하는데요. 성명, 명칭, 개업공개사의 소재지, 그 다음에 연락처.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이렇게 해서 4가지를 표기하라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광고할 때는요, 이 4가지를 표기해 줘야 돼요. 어디든지 광고할 때. 전단지 광고를 하든지, 교차로 광고를 하든지, 어디다가 여러분들 플랜카드 붙이는 광고도 이렇게 가끔 보셨죠? 어디에 전원주택지 병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죠? 왜? 그런 것도 다 여기에 이렇게 명칭제 표지를 다 해줘야 돼요. 요거 안 하면 또 100만 원이에요. 과태료입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혹시 관련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위한 중개 대상물 광고를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혹시 관련되는 분 계실지 몰라서 이것도 한번 또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죠. 자, 아까 배웠던 거.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누구죠? 예, 등록하지 않은 자죠. 그럼 이 등록하지 않은 자가 중개업을 위해서 중개대상물, 여러분 중개대상물은 뭐였죠? 혹시 기억나세요? 5가지.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거죠? 이거를 광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광고가 유료, 무료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 블로그 같은 데 있죠? 블로그 같은 데 올리는 것도 광고예요. 내 블로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매물 갖다가 직접 좀 올리거나 이런 것도 광고에 해당되거든요.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 아닌 자 그러면 금방 얘기했듯이 등록하지 않은 자고 폭넓게 얘기하면 등록하지 않은 자고 좁게 이 업과 관련된 사람들을 얘기하면 자, 개업공개사 아닌 자, 업과 관련된 사람이 뭐였어요? 직원들. 임원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이런 사람들이죠. 직원들. 자, 임원들은 직원이 아니라 그랬죠? 안에 그 경영진에 포함되는 거고. 자,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중개사무소에 소속돼가지고 나중에 그 커미션 먹죠? 왜? 비율제라 그러죠. 여러분들 취직하면 크게 이제 월급, 급여를 2가지 종류로 이제 하게 되는데, 요건 잘 알고 계신 분 있을 거예요. 급여로다가 하면서 얼마, 몇 프로 이렇게 먹는 거 있죠. 왜? 보통 이제 월 80만원 아니면 100만원을 받으면서 월 얼마 이런 식으로, 한 건 하는데 얼마. 대부분 이럴 때는 이제 비율이 적어요. 근데 아예 월급 없는 데도 많아요.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소속공개사로 취직을 탁 합니다. 근데 거기는 우리는 월급 없습니다. 그래요. 한 푼도 안 주는 데 있어요. 어떻게 돈 버느냐? 내가 한 거 갖고 하거든요. 내가 한 것에 5대5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게 재주가 좀 있고 초장부터 잘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요. 오히려 그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은 5대5가 더 유리해요. 근데 초보자거나 이러면 힘들죠. 예. 이게 거의 한 달 동안 그 차비도 못 건져가는 분이 많아요. 그게 많습니다, 이게. 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하냐면, 남한테 뺏기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사무실에 치열하게, 예를 들어 소속공인중개보조원이 여러 명 있거든요. 각각
내가 뛰어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물건 뺏어가지고 막 머리끄덩이 썩 싸우고 그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거 자기 직원끼리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걸 갖다가 어쩌다 보니까 옆으로 건너가지고 막 하고 그러거든요. 자, 이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 블로그를 만들어요. 많이 이제 활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블로그를 만든 다음에 매물을 접수하다가 블로그에다 올리거든요. 올려서 거기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것도 광고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조는 뭐가 아니다?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조는 뭐가 아니에요? 그렇죠. 개업공개사가 아니죠. 근데 이렇게 중개대상물을 광고를 갖다가 하는 거죠. 그럼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1년 이하 징역도 1,000원 벌금이에요. 걸린 사람들 종종 많아요. 그래서 뭐 꼭 교차로 광고라든가 이거 아니라 하더라도 인터넷에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블로그라든가 이런데 이런 식으로다가 하는 것 자체가 이것도 광고다. 자, 다시 한 번 보죠.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중개업을 위한 중개대상물 광고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위반하면 어떻게, 걸렸다면 어떻게 된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원 벌금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 겸업을 보죠. 자, 파트별로 그냥 제목 한 번씩 쭉 훑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겸업이다. 그럼 겸업이 어떤 거다? 겸업이 어떤 거예요? 겸업이란. 이거는 벌써 몇 번 얘기했던 것 같다. 겸업이란 일단 중개업 외에 할 수 있는 업무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와 부칙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와 부칙개업공개사, 소위 말하는 개인이죠. 자, 개인입니다. 자, 이 개인들은 중개업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 다른 업무를 많이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주변에서 보면 예? 무슨 업이요? 대리운전. 대리운전? 대리운전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업이라고 보기보다는, 대리운전도 하나의 업으로 볼 수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알바로서 하는 거죠. 주로 이제 직접적인 어떤 사업자 등록을 해서 같이 하는 것들. 꽃집 하는 사람도 봤고요. 양복점 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많이 봤어요. 뭐 미장원 하면서 했던 것도 있고요. 뭐 이게 겸업하는 부분 있죠. 겸업하는 것들. 자, 그런데 자, 이 개인들은 겸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에서 제한하는 걸 못해요. 다른 법에서 어떤 특별한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하는 거 뭐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의사, 변호사, 약사 뭐 이런 거 있죠. 왜? 그러면 그러한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그런 업무를 하겠죠. 그런 거 빼놓고는 다 겸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들은 다 겸업할 수 있는데 그러면 법인은 어떻게 하느냐? 자,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등록 기준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등록 기준에서 뭐라고 돼 있죠?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봐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 자, 이거는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라 그랬나요?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이라 그랬네요. 예, 제한하는 규정이죠. 자, 이제 14조에 규정된 업무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볼 텐데, 이게 이제 125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14조에 규정된 업무 이외의 업무는 법인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를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자, 위반 시에 상대 등록 취소입니다. 상대 등록 취소. 위반을 하게 된다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럼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주업이 뭐라 그랬어요? 법인인 개업공개사 주업이? 이거 뭐 때문에 개업공개사 되는 거예요? 무슨 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 외에 6가지 업무 쭉 나오는 6가지죠, 개수가. 자, 상업용 건축물 및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주택의 임대관리 등. 임대관리 등. 자, 부동산 관리 등 이렇게 됐어요. 부동산 관리를 뭐 한다? 대행한다. 대행이 뭐예요? 대신해 주는 거죠. 자, 간단하게 표현하면 관리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상가 건물, 주택, 임대 관리 대신해 주고 공짜 없겠지요? 돈 받겠죠? 그 대행료를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저도 이제 임대차, 뭐 월세, 전세 뭐 다 살아봤지만, 월세 살 때인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집주인은 어디 가고요? 집주인은 어디 가고,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 알아서 다 계약하대요. 그때 이제 저는 이거 집주인 없이 해도 괜찮아요? 막 하면서 몇 번을 물어봤는데, 바로 그게 임대 관리예요.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다 뭘 받아서? 정권을? 위임 받았죠? 위임 받고 나서 임대차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들여가지고, 알아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위임 다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동산 관리 대행입니다. 관리를 뭐 한다? 대신해서 하고, 그럼 이제 중개보수 외에 관리를 대신해 줬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대행료를 받는 거죠. 자, 대행료를 그거 외에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자, 두 번째가 뭐였죠? 그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자, 부동산의 이용, 그 다음에 개발, 그리고 거래에 관한 상담이라고 하죠? 상담. 그럼 이거를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네. 카운셀링 이런 것도 있지만 상담에 컨설팅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부동산 컨설팅입니다. 부동산 학교론에서 부동산 컨설팅을 간단하게 아마 배울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컨설팅 참 좋은 말이에요. 이게 원래 경영에서 나온 거예요. 경영 쪽에서 나온 용어인데 부동산으로 다 옮겨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부동산으로 옮겨오는 순간부터 이 부동산 컨설팅 하면 여러분들 혹시 뭐 떠올려요? 거의 기획 부동산 있죠? 부동산 컨설팅 하면 거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기획 부동산이에요. 혹시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경험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또 주변에서 그런 하는 사람들 있어요. 또 아는 사람끼리 또 해가지고, 야, 요즘 어디가 잘 팔려요? 평창은 거의 날라갔던데, 보니까. 한때는 평창이 무지하게 엄청 팔렸거든요, 기획부동산에. 이 기획부동산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 기획부동산이 하는 형태가 뭐냐면, 자, 이 땅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뭐가 개발될 거다. 평창에 지금 뭐 들어온다. 그럼 뭡니까? 지금 평창에 올림픽 하는 거는 여기에요. 이만큼 떨어진 데다가, 자, 올림픽 여기서 하니까 여기다가 뭘 질 거다 해가지고 질 거다라고만 하죠. 그래 놓고, 자, 이게 쪼개입니다. 쭉 해서.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땅을 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전주는 토지주가 따로 있고요. 토지주가 따로 있고, 이제 토지주와 합력해가지고 이거를 쪼개서 파는데, 문제는 아예 쪼개서 팔면 괜찮아요. 나중에 손해라도 팔고 쪼갠 거 갖고 거기다가 배추를 심든지 물을 심든지 아니면 갖다가 팔든지 내 걸로 해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구분 등기가 아닌 지분 등기를 해버려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등기 공시법에서도 배우시겠지만, 지분 등기라는 게 뭐냐면 땅 하나에 여러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지분 몇 프로 이런 거죠. 그럼 이게 문제는 이제 처분할 때가 문제예요. 처분할 때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아마 혹시 지금 물어보면 아마 손을 안 들 거고, 아마 이런 땅들 아마 사신 분도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이렇게 하는 회사들의 대부분의 간판들이 뭐냐면 컨설팅 간판 달고 있어요.
이제 이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이것들이요. 거의 인정이 안 돼요. 국산 컨설팅 회사가 그렇게 없어요. 근데 컨설팅은요. 이 부동산 컨설팅은 꼭 필요한 회사고요. 그리고 지금도 모든 어떤 업종을 선정하는데 컨설팅을 꼭 합니다. 여기에 저기 뭐 이마트 뭐 이런 거 있어요? 있어요. 어디 있죠? 먼저 아시죠? 저쪽에 무실동 쪽에 무슨 마트 하나 있는 거 제가 본 것 같은데 그 마트가 하나 들어올 때 그냥 여기 사람 많겠구나 해서 떨렁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컨설팅 과정을 거칩니다. 주변 거기에 소득 수준까지 다 평가를 다 해요. 다 평가를 하고 조사를 다 한 다음에 여기다가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들어오는 거지. 여기 좀 아파트 단지 많이 들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다. 빈 공터 있고 그래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설팅은 지금도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컨설팅이 다 외국 회사들이 다 잡고 있어요. 마트 하나 들어오는데 컨설팅 하려면요. 적어도 컨설팅비 10억대입니다. 그 정도 잡아요. 6개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10억대 정도의 컨설팅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도 그걸 다 하고서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안 줘요. 왜냐? 우리나라 부동산 컨설팅하면 다 뭘로 다 보기 때문에 다 사기꾼으로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컨설팅이 참 안타깝지만 좀 다시 한번 좀 올려줘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걸 겸업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일단은 세 번째 뭐예요? 분양대행과 관련된 부분이죠. 분양대행이 아니고 뭡니까? 경영기법 경영정보죠. 분양대행 네 번째고 자, 세 번째는 누굴 대상으로 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기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영정보를 제공해주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씁니다. 자,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자, 이거는 소위 말하는 프랜차이즈예요. 좀 더 이제 상세하게는 아마 1월 달에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자, 프랜차이즈. 이건 프랜차이즈 하면 여러분들이 뭐 떠올려요, 머릿속에? 예, 체인점.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예, 치킨집이죠. 요즘 치맥 아주 좋습니다. 치맥 먹다가 통풍 걸린다 그럽니다. 통풍이 아주 찌약이라고 그러죠? 통풍 걸리는데, 치맥이. 치맥 좋아하지 마세요. 자, 근데 어쨌든, 이 부동산도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기 간판이 왜 똑같은 간판들 이렇게 있는 거 많이 보셨어요? 부동산 124. 예.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간판. 부동산 랜드. 부동산 뱅크. 이쪽 동네도 있고, 저쪽 동네도 있고, 그렇죠. 바로 그런 게 프랜차이즈예요. 그래서 이런 프랜차이즈, 이걸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네 번째는, 상업용 건축 및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이 있습니다. 자, 상업용 건축물, 그 다음에 주택의 분양대행. 분양하는 거 아시죠? 이건 판매하는 거예요. 대행은 대신하는 거죠. 대신 팔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가 건물 같은 거 대신 팔아주는 거 있죠. 분양을 대신하는 거. 자, 많이 뭐를 합니까? 주택 분양대행 많이 하죠. 대표적인, 여기 빌라 같은 거 있죠. 빌라, 원주에서는 빌라 많이 있죠. 어디 동네나 빌라는 요즘 많이 짓는 것 같은데. 그럼 빌라를 갖다가 짓어요. 그러면 그건 건축업자가 빌라를 딱 져놓고 누구한테 맡기냐면 대형업자한테 맡겨버립니다. 좀 대신 좀 팔아줘. 그럼 팔면 채당 얼마죠? 이런 거죠. 500 받아요? 500이라는 거 네. 보통 이제 300 많이 받더라고요. 300 많이 받고, 아니면 지금은 그나마 300, 500 뭐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나 얼마만 받아줘.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한창 왜 2000년대 초중반 때 그 아파트 투자 쪽 많이 하고 빌라 쪽도 많이 지금 붐이 일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 소위 말하는 묻지마 뭐 할 때. 그때는 건축업자가요, 나 1억만 받아줘.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내 거예요. 자, 채당 나 1억만 받아줘.
그러면 1억 2천 받으면 2천만 원 냈고. 그게 건축업자랑 짜는 거죠. 내가 얼마나, 나머지 세금 처리는 2천에 대한 세금 처리는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걸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꽤 많이 돈 벌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대신 팔아주는 거. 요거를, 상업용 건축 및 주택의 분양대행이에요.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가 이사, 그 다음에 도배업에 대한 용역알선. 용역알선. 이사업체나 도배업체를 뭐 하는 거예요? 소개시켜주는 거죠. 이사업체, 도배업체를 소개시켜주는 것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사무소를 탁 내죠. 사무실 내면 누가 가장 먼저 쫓아오냐면 이사업체가 대부분 먼저 쫓아와요. 쫓아와가지고 나중에 이사할 때 우리 집 소개시켜주세요 라고 후하게 드리겠습니다. 뭘 후하게 줘요? 요즘 여기 실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던 건데 그 이사업체에서 주면 얼마 정도 줘요? 제가 좀 틀리겠지만 5%? 그 정도 줘요? 어느 동네는요 봉투 이렇게 해서 찍어주고 그냥 입 닦는다 그래요. 제가 나중에 그 동네 가서 저 강의하다가 그럼 해주지 마세요 그랬어요. 요즘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다 그만큼의 대가를 주거든요. 근데 그 동네가 아마 김포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거기 가니까 그 돈을 안 주고 대신에 이렇게 해주면 봉투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거 그걸 갖다 좀 찍어준다 그러네요. 그거 예, 인쇄물 같은 거 조금 찍어주고서는 입 닦는다 그러는데 어쨌든 자 이런 것들 소개시켜주고 나면 어떻게 한다? 대신 그 소개료를 받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용역 알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이제 맨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6번째입니다. 경매 그 다음에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권리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취득을 뭐 하는 거 알선하고 그 다음에 매수 신청을 뭐 하냐면 대리를 하는 거죠. 자, 이제 6번째 겸업 할 수 있는 거. 겸업이다. 중개업 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분석한다. 권리 분석.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권리 분석이란 그 권리가 이렇게 있다는 걸 분석해 주는 거죠. 취득알선 이거 한번 해볼래? 라고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리는 뭐예요? 매수 신청 대리. 예, 대신 내가 가서 여러분들 경매 대충 들어보셨죠? 자, 경매 직접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직접 해보셨어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제 경매 강의할 때 좀 이해가 좀 빠를 거예요, 아마. 경매를 처음 오신 분들이 참 경매 강의할 때마다 애먹어요. 이 경매 쪽이 전혀 생뚱맞는 부분들이 되어가지고 절차 강의 같은 거 해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헷갈려 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원에 가가지고 원조에서 직접 하죠. 예, 이 지원해서. 예, 그거 하면 가가지고 내가 직접 낙찰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위임받아가지고 들어가서 낙찰받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받고. 근데 문제는 이게 원래 누구의 업무냐면 변호사 업무입니다. 이거 원래 여러분 개업공사 업무가 아니에요. 이 업무는 원래 누구의 업무다? 변호사 업무로서 법률사무라고 그래요. 법률사무라고 하는데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이 업무를 하면 무슨 법 위반? 네, 변호사법 위반. 우리나라의 가장 무서운 법이에요. 우리나라의 가장 무섭다, 국가보안법? 그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변호사법으로 걸리죠? 벌금형 거의 없어요. 다 징역형입니다. 대부분 보면요, 징역 2개월, 1개월 넘어서부터는 징역형이거든요. 근데, 2개월, 3개월, 이렇게 선고를 해버려요. 다른 법 같은 경우는요, 다른 법 위반하는 거는 2개월, 3개월짜리 같은 대부분 벌금형으로서 그냥 벌금 내라 하는 거 끝내버리는데 변호사법은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네 밥그릇 침범했죠. 판사나 검사나
옷 벗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옷 벗는 순간에 변호사 되지요. 판사나 검사나 옷 벗는 순간에 변호사 되지요. 판사 입장에서도 내 밥그릇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면요 거의 벌금형 없습니다. 다 징역형을 때려요. 자, 어쨌든 이게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하면. 그런데 두 법에서 열어놨어요. 두 법에서 열어놨는데 법무사법과 중개사법이에요. 자, 법무사법에서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법무사 사무실에 경매 간판 걸린 거 보셨어요? 봤죠? 예. 그거 법무사법에서 경매할 수 있다고 명시해 되어 있더군요. 아니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법무사도. 그래서 법무사도 변호사의 업무 영역 일정 부분 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서 침범하지 못합니다. 법무사도. 자, 그리고 중개사법에서 열어놨어요. 그래서 두 가지 법에 열어놨으니까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일단 업무를 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부칙개혁에서는 못해요. 부칙은 누구라 그랬어요? 자격증 없는 중개인이라고 그랬죠? 얘는 자격증 없기 때문에 이 업무를 일단 못하도록 해놨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 6가지 업무를 한번 봤습니다. 간단하게. 구경만 하고 넘어가세요. 너무 뭐 심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러지 말고. 자, 그래서 그 6가지 업무, 이게 소위 말하는 겸업 업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128페이지 오늘 이 뒤에 것까지 좀 해야 되는데 한번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죠. 자, 고용인 부분 보죠. 자, 이제 쭉 한번 개념만 살펴보고 넘어가는 거니까 간단하게 한번 끝날 수 있을 겁니다. 자, 고용인 부분이 있네요. 고용인 하면 직원이에요. 직원. 직원에는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소속공개사하고 네, 중개보조원. 자, 소속 공인 중개사와 그 다음에 또 중개보조원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죠. 소속공개사 용어의 정의가 어떻게 됐었죠? 자, 제가 아마 얘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고 얘는 자격증 없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개업한계는 취직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취직했으니까 소속됐죠? 누구에게 소속된? 둘 다다. 누구에 소속된? 예, 그렇죠. 개업공개 소속됐죠? 자, 소속공개서부터 합니다. 개업공개 소속된 누구로서? 공인중개사로서 취직한 사람이죠? 이제는 자격증 가지고 취직했으니까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다 그랬죠?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개서 업무를 뭐 하는 자? 보조하는 자. 자, 그럼 얘는요? 자격증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중개보조는 자격증 없다 그랬죠. 자격증 없이 들어온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한다. 그럼 중개보조원은 결국 어떻게 된다? 뭐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 얘는 자격증 없다. 자격 없으니까 뭐가 아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취직했죠. 어디에 소속돼요? 개업공개사에 소속돼요. 여기까지만 연상하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용어의 정의에 대한 문제 나올 때요. 그 소속공개사나 개업공개사 부분을 중개보조원 부분을 충분히 연상해가지고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개업공개사 소속됐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사무 등 단순한 업무를 뭐하는 자? 보조하는 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얘는 일단은 보조하는 자, 단순하게 보조하는 자죠. 자, 그러면 이때 이 고용인을 개업공개사는 둘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직원 반드시 둬야 돼요? 안 둬도 돼요? 자, 이런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을 둘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반드시 둬야 돼요? 안 둬도 돼요? 안 둬도 되죠.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나갈 때마다 맨날 이거 계속 나가죠? 지금 뭐 합니다? 장사 될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동네에서 한두 개 해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사무실이 비는 순간에 사람도 떨어져 나가요. 내가 여기에 좀 필요해서 사무실을 왔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 나갔습니다. 맨날 사무실이 비어있죠. 한 번 정도는 괜찮아요. 이게 특히 이제 동네에서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는 괜찮은데 갈 때마다 이렇게 사무실이 비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보여주러 가는데 그것도 가고 그럼 아예 그 집에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직원은 한 명 정도 가족이라도 전화 받는 사람이라도 한 명 정도 두는 것이 이러면 사무실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자, 어쨌든 자, 둘 수 있다. 그러면 두게 되면요. 고용하면요. 고용한 때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되고요. 고용 관계가 종료가 되면 언제까지 하냐면 10일 이내, 자, 10일 이내 신고해 줘야지만 됩니다. 자, 고용한 때 신고하라. 언제까지요? 업무 개시. 자, 그럼 업무 개시 전하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될까요? 그걸 한번 물어봅시다. 자, 직원을 채용했어요.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라고 그랬습니다. 직원 신고해줘야 돼요. 이런 사람 채용했습니다. 신고해줘야 돼요. 등록관청에. 그럼 이때 업무 개시 전의 개념이 어떻게 될까요? 업무 개시 전? 예? 네, 맞아요. 출근 전까지. 출근 전까지. 이게 업무 개시 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이 사람의 업무 개시죠? 내가 업무 개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업무 개시예요. 그래서 출근 전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고용관계 종료되면 10일 이내 신고하라. 신고 의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고용인 채용하면 고용인 채용 시에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는데 책임이 민사 책임과 그 다음에 행정상의 책임, 그 다음에 또 형사 책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보죠.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면 책임 관계가 뭐로 돼 있나? 손해배상 책임, 그 다음에 행정, 형사 이렇게 필기한 순서대로 거의 돼 있네요. 자, 보죠. 민사 책임. 직원 채용하면요, 내가 민사 책임을 진다. 자, 여러분 민사라고 하면 뭐와 관련될까요? 민법? 민법과 관련되고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민사하면 뭐가 연결될까요? 민사니까 개인이죠? 그럼 주로 뭘까요? 여러분들이 민사 관계다. 그럼 주로 돈이에요, 돈. 간단해요. 돈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민사 책임을 다른 말로 뭐라냐면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합니다. 민사니까 결국 뭐와 관련되는 거? 돈과 관련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직원이 손해 끼쳤죠? 의뢰인에게. 그럼 결국 누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 그 손해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배상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책임이 있고요. 자, 행정사의 책임이 있죠? 행정사의 책임은 뭐냐? 자, 이거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누구의 행위로 보냐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그랬습니다.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개사 행위로 본다. 혹시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개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뭐뭐로 본다 그러면요 간주하는 거예요. 혹시 민법에서 들어보셨어요? 이번에 민법에서 봤습니까? 자, 그럼 뭐뭐로 간주한다는 것은 뭐예요? 뭐뭐로 아예 확정시켜 놓는 거거든요. 그럼 개업공개사의 뭡니까?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결국은 누구의 행위예요? 개업공개사 행위예요. 그래서 자,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행위를 누가 했다? 고용인이 했죠. 그럼 결국 등록 취소 업무정지 누가 받는다? 네, 개업공개사가 받는 거죠.
그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보고 지나죠. 형사 책임으로서 뭐냐면 양벌 규정이에요. 양벌 규정이 있는데요. 양벌 규정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형사면 형벌 관련되죠. 자, 개업공개사가 고용인이 만약에 고용인이 형벌에 관련된 부분을 위반했습니다. 이 법 위반해서 자, 이 법 위반해가지고 형벌을 위반했어요. 그러면 그를 벌하는데 누구도 같이 벌하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도 같이 벌하는데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예를 들어서 직원이요. 여기 뭐죠?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조원이 1년 이하, 자, 이 법 위반해가지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 행위를 했다. 1년 이하 징역 1천만 벌금 행위를 했다. 누가요? 직원이. 그러면 직원은 징역을 보내든지 벌금을 몰리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겠죠. 자, 근데 이 직원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사장도 처벌하는 거예요. 개업공개사도. 자, 동조의 기준에 뭘 관다 그랬어요? 벌금형을 물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징역형은 안 물리고 벌금형만 물리는 거예요. 자, 요게 바로 양벌, 벌금도 형벌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같이 벌한다 그래서 이게 양벌 규정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형사책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 구분 일단 해보시고요. 자, 제가 더 끝내려고 했더만 시간상 요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뒤에 있는 내용은 자, 인장 등록 있죠? 136페이지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문제 다 갖고 오셨나요? 오늘 공부하는 것까지만 한번 보죠. 자, 6번 공부하는 거하고 공부를 안 한 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 틀렸다는, 저는 요번에 다 틀린 걸로 다 했으니까 틀렸다는 전제조건에서 문제 하나 보세요. 자, 공인중개사는 2개 이상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이동이용을 위한 임시중개소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는 2개 이상 사무소 둘 수 있으며가 아니고 없으며죠. 이게 문제가요. 나중에 보면 있다 없다 갖고도 문제 나와요. 있다 없다 가지고.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을 포함한 시군별로 설치할 수 있으며 시군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예, 제외한.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범위 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포함한이 아니고 뭐예요? 제외한.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공개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를 사용해야 한다. 어떻게 찾으셨네. 뭐가 좀 빠졌어요. 공인중개사에서. 개업자가 빠졌죠.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4번에 중개업을 위하여 중개대상으로 대한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다. 있다가 아니고 없다. 자,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무를 이전한 때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하죠? 예, 10일. 자, 6번도 마찬가지예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마찬가지로 며칠 이내에 신고? 예, 10일 이렇게 되죠. 인장은 안 했고요. 8번 한번 보세요. 8번에 보면 소속공개사 또는 중개업을 고용한 때 언제까지 신고했죠?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죠. 고용한 때 언제까지예요? 예, 자, 날짜가 없죠? 업무 개시 전.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10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9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 10일. 7일이 아니고 10일 이렇게 되죠. 자, 나머지는 다음 주에 그 문제에다가 다시 넣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담 없이 계속 그냥 개념 들으시고 1차에 좀 치중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